자, 이제 그 다음 구조교편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합병까지 내용을 봤고요. 이제 분할입니다. 일단 그 밑에 괄호 2번에 보시면 1번부터 분할의 의. 분할은 합병의 반대죠. 이제 회사가 쪼개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눠지는 걸 우리가 분할이라고 부르고요. 괄호 2번에 여러 가지 분할의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상 중요한 부분은요. 동그라미 1번 부분이 중요해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라고 돼 있죠. 인적 분할은 이제 분할로 회사를 쪼갰잖아요. 새로 회사를 만들어요. 그 분할로 인해서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주는데 그 주식을 분할 법인의 주주한테 준다. 기존 회사의 주주가 받게 되면 인적 분할이라고 부르게 되고, 기존 법인 자체가 받게 되면,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분할 법인 자체가 받게 되면 그건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누가 주식을 받는지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는 거고, 누가 주식을 받는지에 따라서 세무상 과세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분할을 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분할 시 이제 당사자들이 나와 있는데, 분할 법인이 있고 분할 신설 법인이 있습니다. 일단 분할 법인은 쪼개진 회사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분할 법인이 사업부가 A, B 두 개 사업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사업부 B를 떼어내 가지고 새로운 회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쪼개진 회사를 분할 법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다음 새로 만들어진 회사를 분할 신설 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합병에서는 이쪽이 피합병 법인, 이쪽이 합병 법인이었죠. 분할 법인은, 분할 같은 경우는 피합병 법인 위치가 이제 분할 법인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 다음 합병 법인 위치가 분할 신설 법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법인이 자산 부채를 떼어내서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회사 새로 만들어지면서 주식을 만들어요. 주식을 만들어서 주겠죠, 새로. 주식을 구입하게 되는데, 분할 법인을 거쳐서 분할 법인이 주주한테 간다면 그 분할 대가에 해당하는 주식이 분할 법인이 주주한테 간다면 인적 분할이 되는 거고요, 그게. 그 분할로 만들어진 주식을 분할 법인이 소유하게 된다. 이한테 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받게 되면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은 분할 대가인 주식이 주주한테 가는 것, 고기 인적 분할. 분할 법인 자체한테 가면은 물적 분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단 인적 분할부터 볼 건데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합병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자, 분할 법인은 사업부 하나를 떼어내 가지고 그 사업부의 모든 재산 부채를 분할 신사부인으로 넘겨요. 넘겨서 새로운 회사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산 부채가 넘어가고 얘는 이제 분할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사온 개념이 되는 거니까 대가를 줘요. 주식을 만들어서 주겠죠. 그럼 분할 법인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장부에 기록하고 있던 자산 부채보다 순자산 가액보다 돈을 더 받은 경우라면 분할로 인해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 양도이익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더 많이 받으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할 신설 비율 같은 경우는 실제 이 회사 가치가 순자산의 시가가 내가 준 가액보다 더 크다. 그럼 싸게 샀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죠. 분할 매수 차익 발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이라면 종전에 분할 부분이 주식은 내놓고 새로 이 회사의 주식을 받게 돼요. 그럼 받은 게 없어지는 주식보다 더 크다면 더 많은 이익이 생겼죠. 그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에서 피합병 부분의 양도수익 과세 문제, 합병 부분의 합병 매수차익 과세 문제, 피합병 및 주주한테 의제배당 과세 문제 생기는 거하고 동일한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양도수익 과세 문제, 얘한테는 분할 매수차익 과세 문제, 얘한테는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 부르면 돼요. 합병에서 합병 양도손익을 분할로 인한 양도손익, 그다음 합병 매수차익을 분할 매수차익으로, 그다음 주주에서 합병 시 의제배당을 분할 시 의제배당으로 이름만 바꿔 부르면 되는 겁니다. 과세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적격 요건을 충족했다. 분할도 적격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 분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양도수익 과세 문제 과세 이연해 주는 거고, 분할 매수차익 과세도 이연시켜 주는 거고,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 문제도 의제배당도 그 과세 시점을 이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에 적격 분할의 요건이라고 돼 있죠. 합병하고 똑같이 사업 목적성 요건, 지분의 연수성 요건, 그 다음 사업 계획성 요건, 고용생계 요건 네 가지 요건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합병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성 요건이 합병하는 두 회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들이 합병을 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두 회사 문제니까 이제 1년 이상 요건을 집어넣어놨었는데, 분할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쪼개지는 거예요. 두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 회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더 길어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분할을 해야 됩니다. 5년 이상이 돼요. 합병은 1년 이상이었죠. 다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쪼개지면서 분할하면서 다른 회사랑 얘가 합병할 수 있어요. 분할합병이라 불러요.
분할 합병하는 경우는 나는 분할이지만 결국은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합병의 요건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할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분할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분할 합병한다. 이때는 결국 이제 합병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들끼리 분할 합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5년 이상이 아니라 합병이다 보니까 1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분의 연수성 요건. 주주한테 주는 대가 중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합병에서 요건이었어요. 합병 같은 경우는 단주 문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00% 주식으로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80% 정도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분할 같은 경우는 새로 주식을 발행해 주면 되기 때문에 단주 문제 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다 주식으로 줘야 돼요. 분할 대가의 전액이 주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분할하면서 합병하는 경우, 분할 합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합병이 되기 때문에 80% 이상 주식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요건은 합병하고 분할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달라지는 부분이 1년 이상 대신에 5년 이상, 80% 이상 주식 대신에 100% 주식, 이 부분만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인적 분할의 경우에 각 이해 당사자별 과세 내용이라고 돼 있죠. 비적격 분할일 때, 적격 분할일 때 당사자가요, 분할법인이 있고 분할 신설법인이 있고 그다음 분할법인의 주주가 있겠죠. 그 과세 문제는 합병하고 똑같아요. 합병에서 우리가 합병이란 용어 불렀던 부분을 분할로만 바꿔서 동일하게 취급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합병에서 배웠던 내용을 제가 분할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쭉 내용 보시면서 합병에서 배웠던 내용 정리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게 비적격 분할이다. 그럼 분할 신사범위는 새로 자산을 가져오잖아요. 자산 승계할 때 비적격이니까 시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분할 매수 차손이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적격이라면 장부가로 승계받은 걸로 보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시가로 이제 기록을 해놨다가 자산조정 계정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조정 계정 설정할 때 송금산인 마이너스 뭐 이런 거 하고요. 나중에 그 자산을 상가하거나 아니면 처분할 때 가가지고 추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내용은 합병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주 입장에서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되는 것도 똑같아요. 의제배당, 분할 시 의제배당이에요. 이때 주주가 받은 대가, 주식 받은 건 원칙은 비적격이라면 시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적격이라면 종전수기 장부가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합병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합병에서 배웠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합병에서 여러분들이 길게 내용 정리했던 거를 이 표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 분할은 합병하고 똑같다. 이름만 합병 부분만 분할로 바꿔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처리하는 내용도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 주제 볼게요. 물적 분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과 달리 분할 신설법인이 만든 주식을, 새로 발행한 주식을 분할법인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주한테 안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물적 분할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물적 분할이 있을 때 당사자별 과세 문제가 어떻게 되냐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분할법인이 갑법인, 분할 신설법인을 을법인이라고 불러볼게요. 그 다음 주주는 병법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분할법인의 주주예요. 갑, 을, 병 이렇게 되고, 분할법인이 사업부 A랑 사업부 B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사업부 B를 떼내가지고 분할 신설법인을 만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사업부 B의 자산부채를 을 분할 신설법인한테 더 넘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부 B의 자산은 가정하겠습니다. 장부가액으로 2천만 원짜리, 시가로 2,500만 원짜리라고 볼게요. 그 다음 부채는 50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시가랑 장부가 똑같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순자산 장부가액은 1,500만 원, 순자산 시가는 2천만 원짜리 사업부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자산부채 받고요. 주식을 발행해 줬다고 보겠습니다. 주식은 액면가 1,200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서 줬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각 당사자별 과세 문제예요. 일단 가장 간단한 것부터 이 주주, 병이란 주주 있죠. 얘는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어요. 종전회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사업부 띄어내고
주식을 받아요. 얘가 소유예요. 이 회사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럼 나는 이 회사의 주주로서 존재하는 거고 이 주주가 뭔가 대가 받는 거 없거든요. 그럼 얘 입장에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변하는 거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물적 분할에서는 분할 법인, 분할 신설 법인, 이 법인들 사이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먼저 분할 신설 법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게요. 분할 신설 법인은 붕괴를 하게 돼요. 붕괴가 자산 부채가 들어오죠. 자산. 대변의 부채. 그 다음 주식을 발행해 줬으니까 자본금. 액면가까지는 자본금이고 액면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이 문제가 되는 건 얘는 지금 자산을 새로 들여와요. 자산을 가져와요. 이때 자산의 취득가액이 얼마냐 요거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처음 배운 건 아니고 챕터 10에서 다룬 부분입니다. 분할 신설 부분 같은 경우는 새로 자산이 들어오면 그 자산의 실제 값어치만큼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 준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 자산의 값어치만큼 기록하면 돼요. 자산의 실제 값어치가 뭐겠어요? 자산의 시가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시가로 기록하게 됩니다. 시가 2,500만 원. 부채 500만 원. 순자산 2천만 원짜리 자산 부채를 가져오는 거고요. 주식을 발행해 줬어요. 액면가까지는 자본금 1,200만 원. 액면 초과 발행된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죠. 세무상도 이렇게 붕괴한다고 볼게요. 회사가 이렇게 붕괴했고 여기 세무상 붕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분할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자산 부채를 가져오죠. 그 자산 부채를 뭘로 승계받냐라는 거예요. 그 자산 부채 실제 값어치, 시가로 승계받는 겁니다. 얘는 지금 손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산 들어온 것만큼 주식을 발행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승계 자산의 취득 결정 문제만 생기는 거고 이 내용은 챕터 10에 205쪽에서 이미 다룬 부분입니다. 갑법인 입장에서 볼까요? 분할법인 입장이에요. 자, 회사가 이렇게 붕괴했다고 보겠습니다. 회사는 자산 부채가 떨어져 나가고 주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부채 차변으로 없어지고 자산 없어져요. 자산 장부가 2천만 원 기록했던 거 없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식. 회사는 주식을 2천만 원 기록했다고 볼게요. 그럼 사업부 처분이익, 자산 처분이익이 500만 원만큼 생기게 됩니다. 회사가 이렇게 붕괴했는데 세무상도 이 붕괴랑 똑같습니다. 일단 자산은 장부가 그대로 2천만 원 빠져나가고요. 부채도 장부가 500만 원 빠져나가고 중요한 건 이 주식가액이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은 주식이 원래 시가로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주식이 새로 발행된 거예요. 새로 발행된 주식이고 이 주식의 시가를 뭐처럼 보게 되냐면 얘가 넘긴 자산 부채를 이 회사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 기업 가치는 내가 넘긴 자산 부채의 시가가 돼요. 그 기업 가치가 결국 주식 가치 말하는 거고요. 따라서 주식 가치는 내가 넘긴 순자산의 시가로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넘긴 순자산의 시가는요. 시가 2,500 자산에서 부채 시가 500만 원 빼고 나면 2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 2천만 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 동그라미 1번 부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순자산의 시가로 기록하게 됩니다. 원래는 주식이 시가가 돼야 되는데 주식이 새로 발행됐기 때문에 기업가치, 내가 넘긴 순자산의 시가를 주식의 시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205쪽에서 이미 내용을 정리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쪽은 과세 문제가 뭐가 생기는 거냐면 처분이익 500만 원. 자산 처분이익 500만 원만큼이 입금으로 잡히게 돼요. 요거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 구조조정 거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구조개편 거래가 되는데 지금 과세 문제한테 500만 원 과세 문제가 생긴다면 세금 내면서까지 물적 분할해야 될까? 이거 너무 힘든데 그냥 분할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물적 분할의 기업 구조 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물적 분할이다라고 한다면 이 처분익 과세를 이연시켜 주게 됩니다. 비적격이면 그대로 과세하는 거고요. 적격일 때 이제 과세를 이연시켜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과세 이연시켜 주냐면 갑법인은 자산부심 떨어져 나갔고 주식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주식 받은 거에 대해서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해 줘가지고 송금산입해서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하면 이 처분익하고 상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과세를 이연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격 분할이다.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송금산입.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 충당금 5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 그럼 이익이 지금 500만 원 입금으로 잡혀 있고 송금산이 500만 원 동일하게 해준다면 지금 분할 당시에는요 과세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송금산이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고 결국 나중에 입금산입하면 되겠죠. 이 압축기장 충당금이 주식이란 자산에 대해 설정해 놓여 있는 거예요. 주식이 비상각 자산이니까 압축기장 충당금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식을 나중에 처분하게 된다면 갑이 그때 가서 입금산입으로 추인하면 돼요. 또는요 갑뿐만 아니라 을도 지금 물적 분할로 자산을 가져왔잖아요. 그 가져온 자산을 바로 팔아버리거나 한다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사업 계속성 요건 이런 걸 못 갖추게 된단 말이죠. 그럼 적격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을도 자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적격 혜택을 주면 안 되니까 그때도 추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을이 승계받은 자산 중에 중요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요때 가서 입금산입 유보함으로써 추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일단 적격 분할 당시에는 저 처분익에 대한 과세를 안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관련 주식을 처분하거나 얘가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이제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즉 과세 이연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요. 자산 집중 계정 이런 걸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을 통해 가지고 과세 이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 2번 보시면 적격 물적 분할에 대한 과세 특례가 있어요. 일단 이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적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과세 이연은요. 분할 법인한테 발생하는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 이연을 해주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압축기장 충당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하고요. 나중에 언젠가 가서 입금산입 해줘야 되죠. 입금산입하는 거는요. 분할법인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 압축기장 충당을 설정한 거예요. 그 주식을 처분했을 때 또는 사업의 개성 요건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요 자산, 감가상각자산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주식을 처분했을 때 그때 가서 입금에 산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 1번 주식을 처분하는 건 분할법인이 처분하는 거고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건 분할 신설법인이 처분하는 거예요. 아까 케이스에서는 갑이 주식을 처분했을 때 추인, 을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했을 때 추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인하냐? 만약에 갑이 주식을 20%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압축기장 충당금 잔액의 주식 20%만큼 입금 산입으로 추인하면 돼요. 만약 분할 신설법인이 자산의 30%를 처분했다. 그럼 자산 처분 비율만큼 30%만큼 추인하면 돼요. 근데 식을 보시면 압축기장 충당금 잔액의 주식 처분 비율만큼 추인, 자산 처분 비율만큼 추인. 근데 마이너스 AB 주식 처분 비율과 자산 처분 비율이 있어요. 요걸 지금 빼내래. 이건 뭐냐면요. 주식하고 자산을 동시에 같은 과세기간에 처분했을 때 얘기해요. 같은 과세기간 처분하게 된다면은 중복 카운팅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복 계산되는 부분. 그 부분을 지금 빼라는 거예요.
여기 압축기장축납금 잔액이라고 볼게요. 이걸 압축기장축납금 잔액으로 본다면 만약에 주식을 팔았다. 분할법인이 주식을 받았다. A 비율만큼. 그럼 그 비율만큼 압축기장축납금 잔액을 추인하면 돼요. 만약에 20% 처분했다. 그럼 20%만큼 추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 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했다. 자산을 20% 처분했다. 그럼 20%만큼 또 압축기장축납금을 추인하면 돼요. 근데 A와 B가 동시에 있는 경우 주식도 팔고 자산도 판 거예요. 그럼 이 부분 영역은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주식을 50% 팔았어요. 자산을 50% 팔았어요. 그럼 각각 추인하게 되면 100% 추인해야 되는데 아직 주식 남아있거든요. 그럼 압축기장축납금 다 추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계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A 곱하기 B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두 번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빼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중에 주식도 팔고 자산도 팔고 동시에 있었다면 A 비율 플러스 B 비율 마이너스 AB 곱한 것만큼은 한번 빼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적격 물적 분할 요건은요. 2년, 3년간은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그 기간 이내에 이탈하게 됐다. 그럼 아까 합병이나 인적 분할처럼 적격 등록을 중단하는 그런 사후 관리도 하게 됩니다. 자산 양도 차익을 송금에 살입한 분할법인은, 즉 압축기장축납금을 설정한 분할법인은 분할 등기를 속하는 다음 연도에 다음 3년도 기시부터, 합병과 똑같이 다음 기부터죠. 일반적으로는 2년 이내, 고용승계용고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이탈하게 됐다. 그럼 남은 잔액을 다 입금할 산입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은요.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했을 때 사업의 계속 요건을 이탈한 거죠. 두 번째는요. 분할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의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됐을 때 지분의 연수성 요건을 못 갖추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로자 수의 80% 미만으로 비율이 하락했을 때 고용승계 요건을 못 갖췄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요건은 2년은 갖춰야 돼요. 3번은 3년간은 갖춰야 됩니다. 못 갖췄다면 남은 잔액, 우리 압축기장에서 설정했던 거 남은 잔액을 다 입금에 산입해 줘야 돼요. (17.3에) 보시면 현물출자와 자산 교환이라고 돼 있어요. 현물출자라는 것도 기업 구조개편 거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현물을 출자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구조가 뭐랑 비슷하냐면 물적 분할과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물적 분할은요. 분할 법인이 사업부 하나를 통째로 떼어내가지고 새로운 회사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자산 부채를 한꺼번에 넘기는 거예요. 근데 현물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 자산 부채가 아니라 하나 두 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넘긴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회사는 주식을 만들죠. 주식을 만들어서 주주한테 주게 돼요. 물적 분할은 분할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현물투자는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출자 법인한테. 그러니까 얘가 주식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과 똑같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피출자 법인은 자산을 가져왔으니까 이 가져온 자산, 승계한 자산, 요거 취득가액이 얼마냐, 요거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건 이미 챕터 10에서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승계한 자산은 시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챕터 10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출자법인입니다. 출자법인은 자산 넘기고 주식 받아요. 기존 법인의 현물 투자한 경우라면 이 주식은요. 기존 법인의 주식, 거래되는 주식이죠. 시가가 있어요. 그럼 넓은 의미의 자산의 교환이니까 주식이 시가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기존 법인의 현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 출자법인이 자산을 넘겨가지고 새로 법인을 신설하고요.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다. 신설하는 경우에 회사를. 그런 경우는 이 주식의 시가라고 하는 건 이 회사의 기업 가치고
기업 가치는 내가 넘긴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넘긴 순자산의 시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205쪽에서 이미 정리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럼 과세 문제는요. 출자 부분한테 과세 문제가 생겨요. 자산 장부가액과 받은 주식이 시가로 따졌을 때 그 가액 차이만큼 자산 양도 차익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요 과세 문제가 생긴다면 현물 투자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적격 현물 투자면 요거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켜 주는 거예요. 과세 이연 방식은 물적 분할하고 똑같아요.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 충당 설정을 통해 가지고 과세 이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괄호 2분 보시면 적격 현물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있죠. 먼저 사업목적성 요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현물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식을 80% 이상 주식 보유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현물 투자 받은 법인은 현물 투자 받은 자산을요.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요. 자산 넘겨받고 그 자산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병 분할과 마찬가지로 사업 목적성 요건, 그 다음 주식 보유 요건, 사업의 계속성 요건, 이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합병하고 똑같이 80%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성 요건은 분할처럼 나 혼자 현물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회사 문제가 아니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현물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요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이건 고용승계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고용승계 요건은. 왜냐면 현물 투자한 거지 근로자까지 데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합병 분할하고는 다른 부분이란 말이죠. 합병 분할은 근로자까지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용승계 요건이 필요로 한데 얘는 고용승계 요건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고요. 과세 특례는요. 주식에 대해서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을 통해 가지고 과세 이연하게 됩니다. 압축기장 충당금은요. 출자 법인이 나중에 주식을 처분했을 때 또는 피출자 법인이 승계받은 주요 자산,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이런 것들을 처분했을 때 입금산입으로 추인하게 됩니다. 이때 추인할 때도 주식 처분 비율, 자산 처분 비율 고려하고요. 단기 중에 주식하고 자산을 동시에 처분했다면 두 번 카운팅 되는 부분은 한 번 빼줘야 됩니다. 물적 분할하고 똑같다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반가로 3번에 적격 현물 투자 요건 이탈했을 때 사후관리. 자, 적격 요건을 끝까지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요. 2년 내, 3년 내는 유지시켜 줘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탈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압축기장 충당금 남은 전액을 다 입금에 산입해 줘야 돼요. 다만 현물 투자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 요건은 없습니다. 고용승계 요건은 없기 때문에 2년 이내 이탈했을 때 규정만 있고요. 2년 내에 사업을 폐지했거나 주식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됐을 때 사업의 계수성 요건하고 지분 연수성 요건을 이탈한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특례가 2번에 자산 교환에 대한 과세라고 돼 있어요. 흔히 우리가 뭐 빅딜이라고 부르는 건데 법의 규정은 있지만 우리 수업 목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고 넘기시거나 아니면 안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C7.3입니다. 법인의 해산, 별 표시. 회사가 합병도 해보고 분할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겠어. 그럼 문 닫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 문 닫는 것, 그거를 법인의 해산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해산하게 되면 청산 소득이 생기게 되고요. 그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회사 문 닫았을 때 마지막에 그 소득 정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남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그거를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보게 됩니다. 회사가 문 닫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산 절차에 따라서 문 닫는 것, 또는 합병으로 문 닫는 것, 또는 분할로 문 닫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병이나 분할로 문 닫게 되면은요, 합병 분할했을 때 그 양도손익은 마지막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건 청산소득 과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소득 과세가 되는 건 일반적인 해산 절차에 의해서 회사가 문 닫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는 해산으로 인해서 소멸했을 때 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무가 있게 됩니다. 조직 변경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조직 변경은 회사 종류만 바뀌는 거지 회사가 문 닫는 건 아니에요.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류만 바뀌는 거예요. 조직 변경이 있을 때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산으로 문 닫는
영리 내국법인만 이 청산소득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하고 외국법인 같은 경우는 이 청산소득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죠. 외국법인은 문 닫는 게 외국에서 문 닫으니까 청산소득 자체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서 우리가 과세할 수 없는 거고요. 비영리 법인은 문 닫게 되면 남은 잔이재산을요 다른 비영리 법인이나 국가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산소득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영리 내국법인만 납세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이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있죠. 일단 청산했을 때 그 청산 마지막에 발생한 소득 있죠. 그거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요. 청산 소득 금액. 우리 각사함인도수 금액 구하듯이 청산 소득 금액 먼저 구해야 돼요. 각사소 같은 경우는 각사함인도수 금액을 구했죠. 거기서 이제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 준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세율 곱하는 거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청산 소득 금액을 구하고요. 여기선 청산 소득 금액이 그 자체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안 빼줘요? 청산소득 같은 경우는요. 각사함수득과 다르게 이비소 빼주는 게 없어요. 회사 마지막에 문 닫는 거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은 이 청산소득 계산하는 과정 중에 자기자본 쪽에서 이미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안 빼주고요. 문 닫을 발생한 소득은 다 과세하죠. 뭐 그중에 비과세나 소득공제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비소가 없기 때문에 청산소득 금액이 곧 과세 표준되는 거예요. 청산소득 금액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 보시면 청산소득 금액 계산은요. 자녀 재산가액 마이너스 해산 등기 현재 자기자본 총액이래요. 자, 이게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지금 마지막에 문 닫을 때 남은 재산들 있잖아요. 우리 회사 자기자본을 보니까 순자산을 보니까 순자산이 만약에 100원이다. 1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문 닫으면 자산은 다 팔 것이고 기기장치 같은 거 다 팔 거잖아요. 빚은 다 갚아야 되잖아요. 자산부터 다 정리하고 이제 현금화 시켜요, 회사를. 그 현금화 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자산 부채를 현금화 시킨 거, 그게 이제 자연상가액이에요. 뭐 현금화는 굳이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키고 자산 자체로서 주주한테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남은 재산을 정리한 거예요. 그게 자연상가액이에요. 그래서 장부에는 자기 자본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 보니까 200원만큼 남았다. 그럼 100원만큼 마지막에 더 남은 거잖아요. 장부 있는 것보다 100원의 소득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걸 청산소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청산소득이라고 하는 게 세법상 소득이다 보니까 이 자기자본 세법상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무상 자기자본보다 실제 남은 잔재산이 더 많았을 때 마지막에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사례 보시면 A는 10기 말에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해산 등기일에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이 회사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2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부채가 5천 원이라고 돼 있고 자본 부분은 자본금 만 원하고 이익여금 5천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만 원이고요. 그동안 회사 사업하면서 번 돈이 5천 원인 거예요. 번 돈 쌓여 있는 게 5천 원. 쉽게 말하면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3개에 발생한 5천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번 게 5천 원 있지만 세무상은 손해본 것도 5천 원 있다는 얘기예요. 3기 때 발생했던 거. 자산은 2만 5천 원으로 환가했고 부채는 5천 원 상했습니다. 자산 부채 정리한 거예요. 이제 회사 문 닫아야 되니까. 자산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다. 저 2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2만 5천 원 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토지다. 토지 2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2만 5천 원 현금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그 5천 원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청산소득 금액 계산하면 일단 지금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은 얼마짜리 회사냐면 15,000원짜리 회사예요. 자본금 만원, 이익여금 5,000원. 15,000원짜리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 문 닫는 과정이니까 그동안 손해본 것도 결산을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가 맨 처음 낸 돈이 만 원이고요. 그동안 회사가 번 돈이 5,000원이라고 했는데 손해본 것도 5,000원 있어. 그럼 번 거랑 손해본 거는 통산하면 결국은 이 회사는 지금 만 원짜리 회사라는 얘기예요. 만 원 내서 5천 원 벌었고 5천 원 손해봤으니까 이 회사는 지금 만 원짜리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자산부채 정리해 보니까 얼마가 남았냐면 자산부채는 2만 5천 원 자산, 부채 5천 원 갚았으니까 2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럼 청산소득 금액 계산하면 먼저 자녀 재산가액 2만 5천 원 마이너스 5천 원 자산가액이에요. 자산 2만 5천 원 받고 팔았죠? 쉽게 얘기하면
부채 5천 원 갚았죠? 2만 원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이 자기 자본은요. 자본금 10,000원이었었죠. 그동안 번 거 5천 원이었죠. 그동안 새로 본 거 5천 원 있었죠. 그럼 정리하면 자기 자본은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지금 순자산보다 돈이 10,000원 더 남았어요. 그 10,000원 남은 거 결국은 주주가 다 나눠 먹을 거잖아요. 회사의 소득을 나눠 먹을 거잖아요. 이거를 청산소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경우 자녀 재산가액부터 먼저 확정합니다. 자녀 재산가액은 이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빼가지고 계산해주면 돼요. 두 번째 여기서 해산 등기일연재 자기자본 총액을 빼줍니다. 자기자본은요. 일단 맨 처음에 주주가 낸 돈이 있겠죠. 납입자본금. 그리고 그동안 회사가 사업활동하면서 돈 번 거 쌓인 게 있겠죠. 잉여금. 근데 돈 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손해본 것도 있어요. 문 닫는 과정이니까 그동안 돈 번 거, 손해본 거 다 정리합니다. 돈 번 거, 잉여금, 그동안 손해본 거, 이월결손금, 이거 다 상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납입자본금이 10,000원이었죠. 그다음 세무상 잉여금 5,000원 있었죠. 근데 이월결손금 5,000원 있었으니까 번 거, 손해본 거 퉁치면 결국은 자기 자본은 납입자본금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게 청산소득, 세법상 소득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건 세법상의 자기자본을 말합니다. 따라서 납입자본금에다 이 잉여금은 세무상 잉여금을 반영해 줘야 돼요. 세무상 잉여금은 재무상태표상 잉여금인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 재무상태표상 이익여금에다가 유보까지 반영을 해줘야 돼요. 유보가 있으면 세법상 그만큼 잉여금 더 남아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유보라면 그만큼 절산서상보다 잉여금이 적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 마이너스 유보까지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 돈 번 거. 손해본 거 이월결손금 빼줘야 되겠죠. 이월결손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여기서 빼주는 이월결손금은요. 발생연도 제한이 없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입니다. 왜냐면 문 닫는 과정이니까 뭐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이월결손금 이런 걸 빼주는 거 아니에요. 100년 전의 이월결손금도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잉여금이 그동안 회사가 처음 설립 때부터 지금 때까지 돈 번 거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본 것도 회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손해본 거 쌓여 있는 걸 말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발생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 번 거에서 손해본 걸 까잖아요. 상계하잖아요. 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상계가 돼야 돼요. 만약에 잉여금이 100원인데 이월결손금 150원이다. 그럼 마이너스 50원이잖아요. 가만 냅두면 납입자본금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청산소득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소한 납입자본금은 자기자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반드시 이 세무상 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빼야 됩니다. 세무상 잉여금 범위에서 안 빼주고 있는 거 다 빼줘버리면 결국은 납입자본금에서도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럼 자기 자본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청산소득 금액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새로 본 게 결국은 청산소득으로 또 다시 또 다 과세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월결손금은 세무상 잉여금 이 범위 내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해지는 게 법인세 환급액. 청산 기간 중에 회사 문 닫는 과정 중에 과거에 냈던 법인세를 돌려받는 경우 있어요. 그 환급액을 자기 자본에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얘를 더하는 이유는요. 얘를 더해야 이게 이중과세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인세를 청산 기간 중에 돌려받잖아요. 과거에 냈던 법인세를. 돌려받으면 돌려받은 건 회사의 자산,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자녀상가액 계산할 때 자산가액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과거에 냈던 법인세 100원 돌려받았다. 100원이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데 뒤에서 안 빼주면 그 100원이 청산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근데 과거에 냈던 법인세를 돌려받은 거죠. 과거에 냈던 법인세는 냈을 때 송금 불산입됐기 때문에 이미 과세가 끝났어요. 과거에. 지금 받았을 때 돈이 들어왔다고 또 과세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뒤에서 안 빼주면 옛날에 과세 같은 게 지금 또 과세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서
법인세 환급 받은 것만큼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본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케이스 보시면 이 회사 자산 정리했더니 25,000원, 부채 정리했더니 5,000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재산은 2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자본, 세무상 자기 자본은 만 원이 되죠. 그래서 만 원만큼이 청산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에 소득으로 이제 과세해 버리는 겁니다. 회사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많이 내고 싶겠어요? 조금 내고 싶겠어요? 당연히 법인세 적게 내고 싶죠. 법인세 적게 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요? 요거 가지고 조작할 수 있어요. 아까 세무상 이월결손금 있죠. 이 이월결손금을 세무상 잉여금 한도로 차감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걸로 차감한다고 하다 보니까 요걸 이용해서 조세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세피를 막기 위해서 이런 단서를 규정해 놨어요.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다라면 해당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않은 걸로 봐버리겠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케이스에서 이월결손금이 5,000원만큼 있었어요. 이 5,000원은요 어디서만 빼냐면 요 이익여금, 이 범위 내에서 빼는 거예요. 이익여금. 자본금에서 못 빼요. 그러니까 자본금만큼은, 납입자본만큼은 무조건 청산소득 계산할 때 마이너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익여금 같은 경우는 이월결손만 상계돼서 마이너스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회사는 뭐가 좋냐면 이익여금은 적고 자본금이 많은 게 좋아요. 이익여금 적고. 만약 이 회사가 합병 전에, 해산하기 전에 미리 이익여금을 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이익여금을 일부 자본금에 전입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문 닫기 전에 이익여금을 2,000원만큼을 없애가지고 자본금에 전입한 거예요. 그럼 지금 문 닫을 때는 결국 이익여금 얼마밖에 없어요. 이익여금은 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납입자본금은 2,000원 들어서 12,000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 닫기 전에 자본금하고 이익여금 바꿔버리면 이익여금은 2,000원만큼 자본금에 전입했죠. 그러면 이월결손금 5,000원을 뺄 때 이익여금 범위 내선 빼야 되니까 5,000원 다 못 빼요. 3,000원까지만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은 지금 12,000원 되고 자산가액은 2만 원 되니까 8,000원의 청산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만 원 나왔을 때보다 줄어들죠. 그래서 회사가 편법을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청산소득 금액 줄이려는 조세피를 위해서 회사가 미리 문 닫기 전에 잉여금의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요. 이거 인정 안 하겠다. 아주 오래전에 미리 이렇게 했다라면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문 닫는 걸 가정하고 미리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문 닫기 2년 이내에 최근 2년 이내에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잉여금 자본 전입은 없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조세피를 위해서 일부를 이렇게 한 것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잉여금 자본 전입 안 한 걸로 본다면 잉여금은 5,000원이라고 보는 거고 납입자본금은 10,000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 내에서 5,000원 다 뺄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청산소득 금액을 원상복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조세피를 막기 위해서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다면 그 잉여금 자본 전입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2년 이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신고납부입니다. 우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야 된다라면 일반적인 법인세 같은 경우도 각 사람도 종일, 우리 사람도 종일이 있죠. 종리 속한 달의 말에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여재산가의 확정일, 윤활에 속하는 달의 말에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개월에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은 주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청산소득은 특이한 게 중간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본 신고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고 나서 3개월 있다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중간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에 정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잔해상가액이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미리 좀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잔해상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주주한테 분배한 경우. 원래 잔해상가액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 남은 재산이 얼마다, 그리고 주주 A한테 얼마 주고 B한테 얼마 주고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확정되기 전에 일부 주주한테 먼저 분배한 거예요. 또는 해산 등기하고 나서 회사 이제 문 닫는 과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될 때까지도 잔해상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정부는 원래 잔해상가액이 확정되고 나서 청산수익 금액이 다 계산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을 걷는 건데, 얘가 계속 확정을 안 하고 있어. 1년 될 때까지도. 문 닫겠다라고 해놓고 문 닫는 과정만 1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또는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주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정부는 세금 못 걷을 가능성도 있어요. 얘가 나중에 가지고 잔해상가액 확정했어. 근데 주주한테 다 줬어요? 우리 재산 없어요? 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계속 잔해상가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그럼 정부는 세금 못 걷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잘못하면 못 걷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정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에부터 한 달 이내에 잔해상가액이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먼저 신고를 좀 하고 먼저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법인이 청산수익인 법인세를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은요, 그 미납세액은 국세징수법이란 법이 있어요. 그 법의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 징수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체납했을 때, 국가에서 내려간 기간까지 안 냈을 때, 이때는 원래 납부지연 가산세 체납분에 대한 게 붙게 돼요. 근데 청산수익의 법인세 같은 경우는 납부지연 가산세 중에서 지연이자분 있죠. 하루 0.05% 붙는 거. 거기에 체납한 부분,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은 체납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납부기한까지 안 낸 부분은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 거고, 근데 국가에서 내라고 했을 때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 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체납분. 그리고 체납에 대한 제재분. 3%더 가산세 붙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 닫는 마당에 그런 부분까지 매기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체납했을 때 종전에 가산금으로 적용됐던 부분인데, 이제 가산금이 가산세 쪽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가산금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종전에도 가산금은 매기지 않았으니까, 청산수득에 대해서 가산금 매기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가산금이 없어진 지금도 그 가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기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구조개표안거래 관련해서 이제 퍼더 스터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용 문제로 나누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 1번 보니까 합병 분할로 인한 조세 속성의 승계라고 돼 있죠.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속성들이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합병 법인에까지 승계가 되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세무조정상의 승계라고 돼 있습니다. 이 세무조정상의 승계는 유보승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합병을 가지고 있던 이 자산부채에 대한 유보를 합병법인이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합병법인이 자산부채를 가지고 있던 거를 그 합병법인이 자산부채를 다 승계하잖아요. 합병하게 되면. 그럼 그 유보도 승계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이게 적격합병이냐 비적격이냐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적격합병 같은 경우는요, 피합병법인의 모든 유보를 합병법인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가 그대로 우리가 승계하는 개념이잖아요. 회사 그대로 가져가는 개념이니까 그 유보도 승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적격 같은 경우는요, 회사를 파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팔면은 피합병물 입장에서는 유보를 그냥 반대중으로 추인하면 되는 거지 합병물이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적격은 원칙적으로는 유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격은 승계, 비적격은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적격 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유보는 승계가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 요거 관련된 유보는 이때는 승계가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대손 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했다. 이때만큼은 유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보는 안 되겠지만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 좀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종업원이 승계되잖아요. 그러면 그 퇴직급여 충당금 승계했을 때 유보도 같이 다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대손 충당 같은 경우는 채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 넘길 때 그에 대한 유보도 얘는 승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두 가지만 예외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비직격일 때 승계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승계입니다. 자,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이후에 공제할 수 있냐? 여러분 이거는 잘 보세요. 제목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에요. 합병법인 자체 거. 그럼 본인의 이월결손금은 얼마든지 승계할 수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합병법인이에요. 합병법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과거에 발생했던 결손금이 있어요. 이건 내 거니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내가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합병 이후에 이러면 안 돼.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이 본래 영위하던 사업이 있을 것이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에서도 과거의 이월성을 공제한다. 그럼 이건 조세피 목적으로 합병해가지고 내 이월결손금을 공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이 본래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가 되지만 승계받은 사업과 무관한 결손금이니까 승계받은 사업에서는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합병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그럼 건설업에서 발생한 그 결손금은 합병 이후에도 건설업의 소득에서만 공제해야지 피합병법인 거 사업 가져온 거 거기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업종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되는 거고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일단 승계할 수 있는가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비적격은 승계가 안 돼요. 회사를 파는 개념이니까 아예 승계가 안 되고 적격일 때는 승계합니다. 적격일 때는 피합병법인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합병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저 이월결손금도 승계가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다만 승계한 이후에 조세피를 막기 위해서 승계에서 모든 소득에서 다 강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승계받은 사업의 결손금이니까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가 되고 다른 사업, 기존의 합병분이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여기서는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지금 결손금 같은 경우는 공제 제한이 있죠. 자, 어떤 회사가 이때 합병한다고 볼게요. 그럼 합병 전에 피합병분의 결손금 또는 합병 전에 합병분의 결손금 이거를 이제 합병 이후에 공제할 때는 공제 제한이 있어요. 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다른 사업 소득에서 공제가 안 된다고 있습니다. 피합병분의 결손금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결손금은 합병 전에 이 가지고 있던 결손금은 합병에 공제할 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결손금이라는 거는 세법상 결손금은 입금보다 손금이 많았을 때 그걸 결손금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이 회사들이 합병을 지금 하는데 합병 전에 자산을 가지고 있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산을 팔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전에 그 자산을 처분한 거예요. 합병 전에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고 거기에 결손금을 구성합니다. 근데 그 결손금은 합병 후에 공제할 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조세피를 위해서 합병 전에 원래 자산을 팔아서 처분 손실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일부러 안 파는 거예요. 이 자산을 안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산을 안 팔고 합병 이후에 그 자산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합병 전에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 자산의 처분 손실이 이 결손금을 구성하게 되고 그 결손금은 합병 이후에 공제 제한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회사가 이 자산을 안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 전에 결손금은 없는 거고 그 결손금을 구성하지 않는 거고 자산 처분 손실이 합병 이후에 자산 처분 손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합병 이후의 손실이니까 얼마든지 송금으로 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제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병 전에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일부러 안 팔고 합병 이후에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 손실을 실현시켜서 공제 제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합병 이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 손실이다 하더라도 합병 이후에 5년 이내에 발생한 처분 손실이다. 이거는 원래는 합병 전에 팔아서 결손금 구성해야 되는데 그 결손금 공제 제한 회피하려고 합병 후에 팔았다라고 부른 거예요. 따라서 이 손실에 대해서도 공제 제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게 반가로 4번이에요.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 공제 제한.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 요거를 각각 합병 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송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 손실도 합병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자산을 합병 이후에 팔아서 발생한 처분 손실도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병 전에 가지고 있던 결손금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합병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뭐 한 10년 있다가 발생하는 처분 손실까지 이런 공제지향 규정을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합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발생한 처분 손실이라면 이 결손금을 처분 손실로 바꿔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참 있다 발생한 처분 손실 같은 경우는 그런 결손금이 바뀐 처분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5년 이내 발생한 처분 손실에 대해서만 이런 공제지향 규정을 두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퍼더 스터디 중에서 우리가 1차 시험 목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3번입니다. 이론용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완전 모자회사간 또는 완전 자회사간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병 전에 이 회사들이 합병하는 회사들이 이미 완전 모자회사간인 거예요. 이미 완전 자회사간인 거예요. 그럼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회사라 할지라도 이미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여져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합병한다라고 한다면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미 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법에서 인정해 줘가지고 양도손익 자체가 없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모자회사간, 완전 자회사간 합병은 요건 충족 안 해도 적격합병으로 본다. 이 규정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합병 이론 내용은 전부 다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